안녕입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내가 앵커네. 앵커입니다. 앵커 또는 기자인데 뒤에 보도. 이 저게 다 보이는 거야? 예. 하태 계속 쓰시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쓰죠. 쓰이고 있죠. 그냥. 언제가 그 말이 가장 많이 들으셨죠? 그때 최순실 청문회 할 때. 역시. 네, 지금 한 7년 전이다, 그죠? 요즘은 약간 덜 핫한.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왜 그렇죠? 중진. 기백이 없다? 요즘은 늘 핫하지는 않고 가끔. 그렇구나. 네. 원래 그 광고 문구였는데. 맞아요. 어디 저기 놀이공원의 광고 문구였는데 5만정 5분 만에 총선 이슈와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아니면 이전이라도 내가 이러려고 낙동강 포기하고 한강 왔나라고 잠시 후회한 적 있나요? 잠시는 있긴 있는데 이제 뭐 지도부나 공관위원회 고충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한석 더 얻으려고 서울에 왔기 때문에 필승 결의하에 요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빡빡 기고 있습니다. 근데 험지 출마 선언 1호시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그렇죠. 근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제가 별명이 핫해긴 한데 핫해보다도 조금 제가 이제 좀 빨리죠. 제 성격도 좀 빠른 편이고 다른 동료 의원들에 비해서도 좀 판단도 빠르고 실행도 빠르고 한데 그래서 지금은 다 잊혀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그냥. 기사로 남아 있습니다. 기사로는 박제가 됐는데 그런데 왜 종로였죠? 이제 그때 판단은 이제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곳이다. 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또 그 의미도 많이 퇴색한 것 같아요. 정치 1번지의 상징성 때문에 선언을 했는데. 네, 이제 서울에서 어쨌든 한석 이상의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는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고 이제 그랬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다. 당에 또 의견도 있고 해서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역구 조정을 한 거죠. 모 여당 의원님은 하 의원님이 왜 종로를 선택했을까 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튼 그거보다도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보다 더 좋은 이준석도 있는데 이준석. 이제 그때는 이제 험지 도전하는 분이 이제 저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상징성이 제일 큰 지역이고 해서 좀 감당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주관적 판단이 컸는데 이제 수도권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고충을 내가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지금 공관위원 되신 분들이죠. 내가 상의를 하면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분산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중성동을로 발길을 돌린 거죠. 어쨌든 중성동을로 최종 선택을 하셨고 최종 맞죠? 그죠. 제 경부선의 종점은 중성동을이고 마침 거기 또 중구에 서울역이 있더라고요. 중성동을을 선택하셨고 한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한강벨트라는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지층 사이에서는 몰라도 총선 민심에서는 그런데 왜 한강벨트지?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한강벨트입니까? 전략적으로 한강벨트를 잡은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서울 오겠다고 하면서 같이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한 4, 5개월 전인데 한강벨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벨트는 이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민심이 우리 쪽으로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역에서 다녀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전문 용어로 공기라고 써요. 공기가 좋다. 분위기. 분위기 이제 네. 정치적 분위기. 분위기. 유권자의 네, 태도 네, 네. 이걸 공기라고 그러는데 공기가 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제 지하철 인사 한번 가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분들 많이 만나는 날은 뭐 거의 한 1000명대 이렇게 우르르 이제 오시잖아요. 제가 한 6시 50분부터 거의 9시까지 인사를 드리는데 뭐 작은 곳은 한 뭐 300~400명 이렇게 보면 거의 여론조사 샘플이에요. 표본이 딱 잡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또 먼저 와서 인사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종합적인 이제 분위기가 이제 부산에 이제 제 지역구에도 지하철역이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해운대 갑이죠? 해운대 갑에 예. 해운대 갑에 우동, 중동, 예, 좌동이 예, 있는데 우동이 제일 보수고 예. 좌동이 제일 덜 보수인데 그래도 좌동에서 제가 조금은 이겨요. 좌동 분위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좌우네요. 좌우죠. 그래서 우동은 제일 좋고 압도적이고. 그래서 좌동 분위기 정도 되면은 이기긴 이긴다는 거죠. 격차는 크진 않지만. 그게 이제 중성동 을일 수 있다. 그렇죠. 중성동을 평균해서 보면 중성동을에도 지하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는 지하철역이 한 7, 8개. 우리 뭐 잘 아는 약수, 금호, 뭐 옥수, 청구 뭐 이런데 신당. 오늘 아침도 신당에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근데 더 지역적으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 총선 전략상으로는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구를 뺏어온다라는 의미의 한강벨트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총선 민심 그러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왜 국민의힘이 한강벨트의 의석을 되찾아와야 되느냐는 민심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일까요? 서울 민심이죠.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고 한강벨트를 우리가 다 가져오면 이제 과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후반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근데 한강벨트에서 지난번에 거의 다 졌단 말이죠. 지니까 뭐 서울이 8석밖에 안 됐잖아요. 한강벨트 다 이기면 한 뭐 25개 이상이 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서 신경 쓰는 것이 낙동강 벨트랑 한강벨트는 낙동강 벨트도 지금 중진들이 가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낙동강 벨트도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보고 이번에 한강벨트도 이제 우리 당에 좀 인지도 있고 또 이제 국민들 신뢰를 조금 더 잘 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포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 총선 전에 또 던진 화두 중에 하나가 서울 편입입니다. 부산 출신으로서 메가 서울 구상을 찬성하시나요? 저는 찬성하죠. 저는 뭐 메가 서울의 범위에 인천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이 사실상 한류도 있고 세계 문화 수도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경제 메카로 이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걸 조금 더 부응하고 계획도 좀 체계적으로 짜가지고 인천도 서울에 편입시키고 그래서 서울 부근에 구리 뭐 지금 여러 가지 남양주 얘기들 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경기도 수도권 전체가 서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어쨌든 뭐 경기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서울에 편입돼도 괜찮다. 근데 이미 과밀화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됐고 서울이 그렇게 비대화되면 결국 피해는 지방일 것이다라는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부산 출신으로서 서울 편입을 지지한다. 라는 게 지역구를 이번에 옮기셨을 때니까 옮기기 전부터. 옮기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게 부산도 좀 메가화 될 필요가 있어요. 부산도 내가 메가시티 찬성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가 메가시티 중심의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AI 사회잖아요. AI 사회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바닥에 다 깔리는 거예요. 전국을 다 깔 수는 없어요. 그럼 메가시티 중심으로 깔고 이제 크게 이제 생활 패턴이 이제 평일에는 메가시티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서는 이제 가까운 교회로 가서 쉬고 이런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인구는 메가시티에 그러니까 서울만 메가시티 하자는 게 아니라 서울 큰 광역 도시 중심 있잖아요. 부산은 부산, 울산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그리고 대전은 대전, 세종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권역별 광역화 이런. 그렇죠. 그런 의미죠.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도 서울 편입이 대표적인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메가시티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지역구일 때 기장이라는 곳이 부산 면적의 3분의 1입니다. 기장군이 부산 면적의 3분의 1인데 이게 제 지역구거든요. 이게 기장군이 원래 경남이었다가 이제 부산으로 해운대 옆으로 붙은 거예요. 그때는 해운대가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장이요 천지개벽했어요. 해운대는 더 발전했지. 그러니까 해운대 기장 모델을 서울 인근에 충분히 적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어쨌든 나라나 도시나 사람들이 리더들이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짜봐서 예산 놓고 포텐셜을 잘 활용을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운대하고 기장군의 인접 지역에 낙후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운대 안에도 낙후되는 곳이 있어요. 그럼 해운대에서 세금 벌어가지고 그쪽에 많이 투여를 하죠. 그리고 지금 계획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기장 옆에 또 울산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울산까지 그 양산까지도 저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산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훨씬 이제 부산에 몰리는 여러 가지 그 요구들이 많아요. 회사들, 입지. 그러면 더 멀리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발전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부산 안에 갇혀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공간적인 그 필요가 네. 점점 더 이제 커지는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세종하고 붙어 있잖아요. 대전 세종 합쳐버리면 되지. 이거 뭐 1시간 거리인데 안에. 많이 합치면 합칠수록 좋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한강벨트, 서울 편입 사실 이거보다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기사화된 걸 보면 운동권 기득권 청산입니다. 운동권 기득권 청산만으로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요? 그것만으로 안 되죠. 지금 내가 보니까 586 운동권보다 더 나쁜 세력이 이재명이야. 친명이에요. 어떤 세력이죠? 아니 오늘도 보면 뭐 저도 김영주 의원 잘 아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고요. 박영진도 마찬가지고 거의 찐명 공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 많은 게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좀 줄이는 게 자기 통제하는데 좀 편하다 해서 좀 우리 당한테 져주려는 것 같아서 뭐 어떤 면에서 고맙기도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운동권 청산, 이재명 세력 청산 이게 다 반정립적인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란 말입니다. 정립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정책 면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게 나와 있는데 그 클린스만에다가 국민들이 관심이 있지. 그렇죠. 이강인 뭐 손흥민 싸우고 의사 증언 문제.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디올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발언에 대한 오해, 뭐 논란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의사 증언 문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민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생이 국민들 좀 관심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포지티브 선거가 될 수 있겠다. 여당 의원님 입장에서 디올백이라고 명명하시는 건 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언급 자체를 잘 안 하시는데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 명품백 의혹이 총선 전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상당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를 한 건데 국민들한테 사과했다는 의미가 뭐 충분히 전달 안 된 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좀 잘 전달이 되게 하면 시간을 들여서 뭐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다시 이제 586 청산 문제 얘기 들어오면 사실 의원님도 그렇고
옆에 있는 그 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님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와 맞붙으려는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고 모두 다 계열은 좀 다르지만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을 향한 운동권 청산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박을 민주당에서 하는데 정신 차린 586하고 못 차린 586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쪽에 온 사람들은 정신을 안 차렸으면 보수 쪽에 안 왔죠. 왜냐하면 그 전에 좌파였기 때문에 쭉 민주당에 남았던 거고, 보수 쪽에 온 사람은 자기가 운동권일 때 추구했던 그런 이념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큰 자기 반성이 한번 있었던 거죠. 저도 있었고,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한번 허물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586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586이고, 이제 민주당에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옛날 운동권일 때 그런 관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저 일본 장사하는 거죠. 이제 친일파로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걸로 정치 장사를 하고 한때 재미를 좀 봤죠. 토착외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총선 때도 지난 총선에 봤죠. 네, 근데 이제는 안 통하잖아요. 국민들 의식이 깨어서. 뭐 거기다가 이제 운동권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 진영주의인데, 진영주의는 뭐냐면 내 진영이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옹호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수호하고 윤미향 수호하고 돈봉투 수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정신 차린 586들은 진영주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우리 당에서 잘못하거나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하잖아요. 무조건 보호하지 않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 안 들리는데. 뭐라고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잘 안 들리는데. 근데 우리 동네 인사 다니니까 나보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아, 지적한다. 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는 기준은 이른바 전향을 했느냐의 여부입니까? 그렇죠. 저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을 했느냐. 그게 이제 옛날 용어로는 전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이제 세게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전향 같은 걸 한 사람이고.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죠. 그렇고 이제 윤희숙 운동을 했나? 기억도 안 나는 이런 사람은 뭐 전향 요구 이런 것도 안 제가 했고. 알기로 좀 계열이 달랐던 걸로. 근데 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연구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본인 생각이 정리된 케이스고, 민주당의 586들은 뭐 자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정치하는 걸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명백히 안 좋은 거, 나쁜 거,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슬쩍 옹호하거나 기대어 가거나, 예를 들어 조국 수호 막 할 때 열풍 불 때 그걸 정면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한 사람 기억나나요? 586 출신 중에 민주당 586 안 나거든요. 윤미향도 그렇지 않아요? 윤미향 뭐 저기 우리 위안부 할머니 돈 그 이제 뭐 뺏어 먹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그걸 비판하는 사람 기억 안 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편이다라는 그런 운동권에 하는 문화가 작용한 거다. 운동권에 선민의식 같은 게 있죠.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 아젠다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또 하나는 무능. 근데 이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의 기득권은 누구냐? 그리고 지금의 국정 운영은 잘 되냐라는 반문과 부메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차이인데, 우리 5년 단임제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 총선 지면은 거의 식물 정부 돼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586들은 5년짜리가 아니고, 제 기억에 저하고 임종석 같은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아마 94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90년대 중반이에요. 이제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새로운 길을 간다. 그때 이제 정치권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9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 20년, 거의 30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성골 집단을 거의 20-30년 유지해온 기득권이.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공천 과정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고 매끄러워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그건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한동준 비대위원장은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본인의 세력을 심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자기의 세력을 심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지난 선거 때 이제 8년 전 선거 때 진박, 2016년 선거. 예, 10년 그때 진박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막 파동. 심으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박살이 났거든요. 아우 그때 저는 진짜 정말 아득했는데 제가 여론조사 했을 때 한 25% 이렇게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한 8% 정도로, 그러니까 한 20%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산이 5석 잃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국 우리 당이었는데 5석이 날라갔죠. 지금 똑같은 그 오류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새누리당이 상황이 지금의 민주당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해주고 우리 당은 이제 이기는 공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뭐 파벌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천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지죠. 의원님하고 가까운 분이시라 정말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이낙연 합당이 놀라웠습니까? 오늘 결별이 놀라웠습니까? 전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준석 신당은 이제 이렇거든요. 큰 정당은 진지전을 합니다. 큰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준석은 큰 성이 없어요. 게릴라전을 해야 돼요. 게릴라전을 하면 신속성, 기동성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원팀을 하다가 깨졌잖아요. 지금 이낙연 깨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빠릅니다. 이해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근데 기동전을,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는 팀워크가 그나마 잘 됐잖아요. 삐걱거리는 게 조금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하고. 근데 이낙연 대표는 훨씬 신중하고 느린 분이에요. 좀 무겁고. 그렇죠. 윤석열 대표랑 안 맞죠. 그럼 합당이 놀랐어요? 결별이 놀랐어요? 합당이 더 놀라웠겠네요. 근데 이제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 내부에 이제 지금 확대 개혁 신당에 있는데 우리 당하고 비교하면 이준석 이제 세력과 우리 당하고 차이보다 이 새로 합친 분들하고 차이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 탈당하기 전에 이준석은 우리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바깥에 나가면 덜 빛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파전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은 과거 DJ 노무현 정당이 아니에요. 일종의 약간 친명 개딸 전체주의 정당?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민주적 정당이라고 불러주기 조금 거북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당과 이런 개혁 신당의 큰 새로운 양당 구도로 이렇게 좀 판이 재편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회도 훨씬 건강하고 건설적이고 새로운 이제 걸 좀 더 잘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둘 다 윈윈하는 이런 총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3지대 성공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런 조짐이 조금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찐명 선거, 찐명 전체주의 선거로 이쪽에 가다 보면 우리가 1당을 유지를 하고 2당이 좀 바뀌는 이런 큰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대표 야당이 될 수 있으면 민주당은 찐명 전체주의 정당이고 우리라고 했었는데 국민의힘을 규정하면 어떤 정당입니까? 이제 우리 당이 이제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이런 정부 이제 후임 정당이어서 우리가
훨씬 본인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 훨씬 리버럴해요. 실제로 보세요. 하태경은 감점 안 주잖아. 어쨌든 경선이라도 시켜주잖아요. 근데 뭐 김영주, 박용진은 하위 10% 해서 창피 주잖아요. 물론 저한테 특혜를 주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공정하게 대우는 해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이제 비주류들, 우리 당의 비주류들은 그나마 숨쉴 공간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있다. 근데 제가 21대 총선 때 국회 출입했을 때 그때 뽑히셨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선 보면 크게 바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고 당 분위기가 과거 권위주의에서 확 바뀌나요? 리더십이 크게 작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의를 안 열면 되니까 회의 안 한다고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리더십을 보면 중진들을 거의 다 살리잖아요. 이번에 보면 재배치는 있지만 탈락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재배치도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는 시험으로 치면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있다. 어려운 문제는 뒤로 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영남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험 칠 때 기본이죠. 어려운 문제 붙들고 있다가 시간 다 지나면 시험 망치죠. 그래서 쉬운 문제 푸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부산은 지금 공천 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PK는 거의 다 지나갔고 TK는 거의 안 했죠. 이제 TK가 남았는데 TK는 혁신을 좀 해야죠.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 당이 과반이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잘하면은 130개, 140, 30개 후반. 근데 오늘 박용진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과반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에서 과반 이상 가져오게 되면 윤석열 정부를 안정화시키고 성공시키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국민의힘은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있고 민주당은 어려운 문제 먼저 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거 방법론보다도 기본 마인드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은 이기기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친다는 이런 기본 자세가 돼 있고요.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친명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 했었는데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그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심이 가득 찬 대표냐, 사심을 다 버리고 공공선 중심으로 가는 대표냐,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떠셨어요? 네, 이 정도. 무난했어요? 무난했어요.